자, 216페이지 보시면은 토지 등의 수용이랑 사용. 자,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들한테는 뭐 몇 가지 혜택을 주는데 그게 이제 6가지 정도 수용하거나 뭐 타인의 투자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계 서류를 무상 열람할 수 있고, 공시 송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는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자, 수용이죠. 수용은 총 4번의 수용이 나올 건데 그 중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요 시설 사업에서의 수용입니다. 수용. 할 때 보면은 여기 관리 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도로를 설치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죠. 이렇게 도로를 이러한 위치로 설치하겠다라고 지형 도면에다가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요 도로에 걸쳐 있는 이러한 토지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토지들. 이 도로 부지에 편입된 요 부분, 노란색 빗금친 요 부분을 부르는 명칭이 요걸 당해토지라고 했습니다. 당해토지. 그 다음에 이게 똑같은 말이 도시, 군, 계획, 시설, 부지라고 했었죠. 도시, 군, 계획, 시설, 부지. 그래서 밖에서는 이 도시, 군, 계획, 시설에다가 기반시설의 명칭을 넣어주는 겁니다. 내 땅이 도로 부지가 됐다, 철도 부지가 됐다, 학교 부지가 됐다 라고 부르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바깥쪽에 있는 거, 요 빨간색 빗금친 요 부분은 우리가 인접지라고 부릅니다. 인접지 내지는 인접토지.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당의 토지는 타인의 토지를 수용하는 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일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인접지는 수용이 안 되죠. 자, 수용이 안 된다라고 할 필요도 없이 수용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도로 부지가 아니니까 이거는 굳이 내가 소유권을 확보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신에 사용은 가능하죠. 사용은. 그래서 이 토지를 주변의 재료 적치장이나 공사장의 통로로 이용하는 건 가능하지만 수용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 수용을 할 때 원칙은 무슨 법을 준용합니까? 수용할 때 무슨 법 준용하죠? 공시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을 하는 게 원칙. 근데 특례가 있죠. 특례가. 자, 이 특례는 공시법을 준용하지 않는 게 특례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사업, 인정, 고시의 특례. 두 번째는 재결, 신청, 기간의 특례입니다. 자, 이 사업 인정 고시의 특례는 이 4가지 수용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모든 4가지 수용이 싹 다 그냥 사업을 할 수 있을 때라고 하시면 됩니다.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자, 사업을 할 수 있을 때라는 거는 실시 내지는 착수 앞에 단계에서, 실시 내지는 착수 앞에 단계에서 그 체계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 장짜리.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제목 있는 칸 말고 뒷페이지에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요 3가지가 쭉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시설사업의 실시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시설사업 실시 앞에, 시설사업에서 실시 앞에 칸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인가고시. 그러면은 사업을 할 수 있을 때라는 거는 실시하려면 뭐 받아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시설사업에서는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 그때가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걸로 봐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발법은 일단 놔두고 정비사업에 가면은 실시 앞에 뭐라고 돼 있죠? 역시나 인가고시라고 돼 있죠. 인가고시인데, 자, 정비사업에서는 실시계획, 개발사업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정비사업에서는 실시계획이랑 똑같은 말이 사업시행계획입니다. 즉 정비사업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의 고시가 있을 때 이때를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걸로 봐줍니다. 그 다음에 저 밑에서 두 번째 거 가시면은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은 착수 앞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착수 앞에?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착공 앞에. 즉 주택법에서는 이 사업인정고시를 사업계획 승인이 있는 때, 그러니까 모든 수용이 사업인정고시는 사업을 할 수 있을 때라고 하시면 됩니다.
실시나 착수 앞에 있는 거. 실시나 착수 앞에 있는 거. 그래서 시설 사업할 때는 실시계획 고시가 있는 때. 실시계획 고시가 있는 때. 그 다음에 정비 사업에서는 실시계획 대신에 만드는 게 사업 시행계획을 고시한 때.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는 주택법에서도 수용이 나오는데 그 착공 앞에 있는 거.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을 때. 요때를. 그 다음에 개발법에서인데 개발법에서만 여기 좀 특이하죠. 개발법에서도 예전에는 실시계획 고시가 있는 때를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걸로 봐주다 보니까 사업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개발 사업을 할 때는 수용의 시점을 앞으로 당긴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그거 설명하면서 제가 뭐라 했죠? 요래 요거는 기억이 나십니까? 요것만 기억이 나면 안 되는데 항공사진을 딱 찍어 놓는다고 했죠. 실시 앞에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를 수용할 수 있는 시점으로 봐버리니까 수용의 보상금이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앞에다가 항공사진을 딱 찍어 놓죠. 그래가지고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요렇게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그러니까 나머지는 개발법 말고 나머지 세 가지 수용은 그냥 사업을 할 수 있을 때라고 하시면 되는데 개발법만 특이하게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그 세부 목록 그게 어디 들어간다고 했죠? 무슨 계획에? 개발 계획에. 빡세다 중에 하나죠. 빡세다 중에. 개발 계획에서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 거기. 그래서 개발 계획 수립하는 시점으로 이 수용의 시점을 앞으로 당기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는 다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실시계획 고시가 있는 때, 사업시행계획 고시가 있는 때, 나중에는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개발법만 특이하니까 그 개발법만 따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부 목록을 고시할 때. 그 다음에 재결 신청 기간은 4가지 수용이 싹 다 똑같습니다. 사업, 시행, 기간 내에 재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 기간 내, 사업 시행 기간 내, 사업 시행 종료일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재결 신청 기간은 싹 다 사업을 할 수, 사업 시행 기간 내. 그다음에 사업 인정 고시는 사업을 할 수 있을 때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시, 착공 앞에 있는 거. 그래서 실시 계획을 고시한 때, 사업 시행 계획을 고시할 때, 사업 계획 승인이 있는 때인데 개발법만 특이하게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이런 것들을 제가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해 놓을 겁니다. 책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수용을 할 때 원칙은 공시법 준용하는데 공시법 준용 안 하는 특례가 2가지 이렇게. 자 보시죠. 216페이지 맨 위에 수용 또는 수용 및 사용의 대상. 자 수용은 토지만 수용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토지, 건물, 물건 뿐만 아니라 소유권 외의 권리까지 해서 1번의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토지, 건물, 물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맨 끝에 소유권 외의 권리까지. 그래서 수용은 토지, 건물, 물건, 권리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일시사용 나오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계획시설의 밑줄 인접한. 자, 인접지는 수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뭐만? 네, 그 맨 끝에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인접지는 사용만 가능합니다. 역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토지, 건물, 물건, 권리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수용의 절차가 나오죠. 수용할 때 무슨 법 준용합니까? 원칙? 네, 원칙은 공치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공치법을 준용. 근데 1번, 2번에 나오는 거. 이 공치법 준용 안 하는 특례죠. 그래서 1번, 사업인정고시는 언제를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걸로 봐줍니까?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 그 다음에 재결 신청 기간은? 사업시행기간 안에. 사업시행기간 안에 재결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사업인정고시는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재결 신청 기간은 4가지 수용이 싹 다 똑같습니다. 사업시행기간 안에. 근데 사업인정고시 개발법만 특이하게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그때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출입이랑 일시 사용이 나오는데 요거는 234페이지가 나옵니다. 234페이지. 234페이지. 자,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냐라는 겁니다. 자, 그 책을 한번 보죠. 234페이지 1번에 타인 토지 출입의 주체라는 게 나오죠. 자,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그러니까 행정청이 들어가거나 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들어가냐면 1번 도시군 계획 내지는 광역도시계획을 위한 기초조사.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계획 수립할 때 맨 앞에 기초조사죠. 그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그러니까 각종 기초조사를 위해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군 계획 지가 동향 및 토지거래 상황에 관한 조사. 이거는 예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국계법의 내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조사나 측량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 지금 설명드리는 출입이나 일시 사용 같은 것들은 계획 여기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를 위해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뭐 며칠 안에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계획을 위한 기초조사에도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계획에 여기서도 출입이 나올 수가 있고 시설 사업할 때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어디서든지 시험에는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위해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출제도 충분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설명을 여기서 할 뿐입니다. 그래서 기초사하거나 아니면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고 내지는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고 할 때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7일 전까지 알려야 됩니다. 통지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7일 전까지. 그 다음에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 변경할 때는 3일 전까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통지를 해야 됩니다. 출입할 때는 7일 전까지, 사용할 때는 3일 전까지. 7일 전까지. 7일 전까지.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그냥 가면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행정청일 때는 7일 전까지 알리고 그냥 가면 됩니다. 행정청은. 근데 비행정청의 경우에는 허가받고 가야 됩니다. 특, 꽝, 시, 군에게 허가받고 7일 전까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알리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 변경하려고 할 때는 3일 전까지 알려주는데 원칙은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동의를. 근데 예외적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이럴 때, 자, 내가 급하게 밑줄을 쳐야 되는데 오늘 형광펜을 보려고 안 들고 왔습니다. 근데 마침 옆에 자리에 보니까 형광펜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화장실에 가가지고 좀 기다려 보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그 형광펜 어떻게 하면 쓰면 됩니까? 동의받고 좀 쓸게? 써. 이렇게 동의받고 쓰면 되는데 그 사람이 화장실 가가지고 좀 기다려 보는 거죠. 근데 안 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안 오죠.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씁니까? 그냥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법에서는 그냥 쓰지 말랍니다. 자, 원칙은 동의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그냥 쓰면 안 됩니다. 그냥 쓰면 안 되고 행정청의 경우에는 특, 꽝, 시, 군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비행정청의 경우에는 특, 꽝, 시, 군의 허가를 받고 씁니다. 이렇게. 자, 다시 오죠. 출입할 때는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사용할 때는 3일 전까지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알리기 전에 출입하려고 할 때 행정청은 그냥 7일 전까지 알리고 하면 되는데 비행정청은 특, 꽝, 시, 군에게 허가받고 7일 전까지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 변경하려고 할 때는 며칠 전까지?
3일 전까지. 원칙은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근데 부득이하게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행정청은 특광시군한테 통지하고 비행정청은 특광시군한테 허가받고 타인의 토지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이럴 때는 어떨 때입니까? 깜깜할 때. 깜깜할 때. 자, 내가 오늘 밤 12시에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전화를 하는 거죠. 오늘 밤 12시에 내가 까만 모자를 쓰고 까만 잠바를 입고 니네 토지에 출입을 하겠다. 출입해! 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타인의 토지에 12시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갑자기 뒤통수를 놓아 후려갈기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토지에는 다른 점유자가 있었던 거죠. 소유자가 점유자한테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말을 깜빡하고 안 했던 거죠. 그러면은 깜깜할 때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소유자한테 승낙을 받는 게 좋을까요? 점유자한테 승낙을 받는 게 좋을까요? 점유자. 네, 그래서 깜깜할 때는 점유자의 승낙을 아이고야가 아니고 점유자의 승낙을 받아요. 점유자. 소유자의 승낙 받는 게 아니라 점유자한테.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을 하다가 손실을 입혔습니다. 타인에게. 그럴 때는 손실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자, 기초조사 같은 거 나갈 때, 그 광명시장님이 나갈까요? 광명시의 구급 공무원이 나갈까요? 그렇죠. 구급 공무원이 노량진에서 2, 3년 동안 컵밥 먹어가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드디어 광명시의 공무원이 됐죠. 그래서 이제 기초조사를 하러 나갔는데, 갑자기 그 깜깜할 때를 보다가 타인의 토지에 있던 뭐 중요한 물건 하나 깨트린 겁니다. 손실 보상 비용이 한 2천만 원 나온 거죠. 근데 그 공무원한테 2천만 원을 보상하라 하면 그 사람 어떡하겠습니까? 갑자기 그 2, 3년 동안 노량진 골목에서 컵밥 먹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뚝뚝 나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 손실 보상을 할 때는 행위자가 보상하는 게 아닙니다. 구급 공무원이 보상하는 게 아니라 시킨 사람. 시킨 사람. 그래서 그 구급 공무원이 속한 행정청이나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보상을 하는 거지 행위자가 보상하는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행위자가 보상하는 게 아니라 시킨 사람이. 이게 타인의 토지의 출입이나 일시 사용입니다. 일시 사용. 어때? 자, 책으로 한번 보죠. 그래서 거기 234페이지 1번 타인 토지 출입 요건 및 절차 해서 2번에 출입 절차 보시면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의 밑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이 며칠 전까지. 출입할 때는 7일, 거기 7일 밑줄. 7일 전까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알리고 가야 되죠. 그래서 원칙은 허가받고 7일 전까지 알리고 가야 되는데 행정청은 허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그래서 행정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즉 그냥 7일 전까지 알리고 출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 타인 토지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 제거의 경우가 나오죠. 자, 사전 동의. 타인의 토지를 제도적 시장 또는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려는 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뭘 받아야 되죠? 밑줄, 동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근데 이번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자,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그의 밑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자, 원칙은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근데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이럴 때는 여러분처럼 그냥 쓰면 안 되고 행정청은 통지 밑줄, 특, 광, 시, 군에게 통지하고 비행정청은 허가받고. 그래서 행정청은 통지 밑줄, 그 다음에 행정청이 아닌 자, 비행정청은 허가 밑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칙은 동의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행정청은 통지하고 비행정청은 허가받고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 변경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3번 사전 통지 나오죠?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 변경하려고 할 때는 며칠 전까지? 밑줄, 3일 전까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 다음에 출입의 제한 나오죠? 일출 전이나 일몰 후 밑줄. 일출 전이나 일몰 후. 깜깜할 때 누구한테 승낙 받습니까? 점유자. 그 옆에다가 소유자 X라고 써주시고. 그래서 깜깜할 때는 소유자의 승낙이 아니라 점유자의 승낙 없이. 점유자.
그 다음에 토지의 점유자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토지의 출입 등에 관한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증표의 제시. 토지의 출입 등에 관해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 일을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경우 증표와 허가증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를 용어로 정한다. 뭐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손실보상 나오죠. 토지의 출입 등에 관한 행위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속한 밑줄 행정청이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 옆에다가 행위자 X 요거 행위자 X 요거 행위자가 보상하는 게 아니다. 요거 써주죠. 행위자가 보상하는 게 아닙니다. 뭐 말단 직원들이 돈이 없을 수도 있겠죠. 손실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이 속한 행정청이나 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람들이 해주고 대신에 나중에 뭐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월급을 깎든지 뭐 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손실보상의 절차 이런 것들은 됐습니다.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런 것들 출입이랑 사용까지. 출입이랑 사용까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앞으로 좀 넘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217페이지 그 수용 그 뒤에다가 공사 완료 보고 그 위에 234페이지 써놓으시면은 요 234페이지에 출입이랑 사용에 관한 내용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은 뭐 공사 완료 보고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준공검사는 밑줄 시, 도, 대도시, 시장 217페이지 이번에 준공검사는 시, 도, 대도시, 시장 한테 준공검사 받고 나서 이제 공사 완료 공고라는 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됐고 공공시설의 기속이 나오는데 218페이지 요거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에서 하겠습니다. 요거는 개발행위 허가할 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됐고 어딜 볼 거냐면은 거기 220페이지 행정심판 220페이지 7전에 행정심판 나오죠. 자, 아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원칙은 행정청인데 예외적으로 비행정청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가 있죠. 자, 이런 사람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이 사람들이 행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시행자가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관계없습니다.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시행자가 비행정청일 때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 이 비행정청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지정한 행정청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합니다. 이렇게. 행정심판이니까 당연히 피고는 행정청이 돼야 됩니다. 행정청. 그래서 이 법에 따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밑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관계없습니다. 누가 했던 처분에 대해서든 간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밑줄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밑줄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그래서 시행자가 비행정청일 때는 이 비행정청이 대상이 아니라 이 사람 행정청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비용부담 요것도 봐야 되긴 한데 요거는 5월 달에 볼 겁니다. 일단 놔두시고 좀 복잡하니까. 요까지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3번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했으니까 봐야 될 게 요거 남았죠. 지구단위 계획 요거 남았죠. 지구단위 계획. 요거는 앞쪽에 있습니다. 앞쪽에. 요 책은 법조문 순서대로 써놓은 거고 저는 설명하기 편하게 그냥 설명을 하는 겁니다. 법조문대로 써져 있으면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5번에 지구단위 계획 보시죠. 지구단위 계획 페이지는 139페이지 139페이지 자 보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의 의의부터 보죠. 의의.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지구 단위로 만드는 계획이니까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관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관리적으로,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관리 계획을 말한다. 해서 저는 이거 지구 단위 계획을 이렇게 끊었었죠. 그래서 요 계획이라는 거는 지구 단위 계획은 관리 계획의 일종으로서 지구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니까 요거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인 관할의 전부입니까? 아니면 일부입니까? 일부에 대해서 목적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어디를 합리화할지를 정해주는 거죠. 지정. 그래서 지정이 되면은 거기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를 합리화하자라고 하는 거죠. 여기를 합리화하자. 그 다음에 지정을 하고 나면 요 안에서 어떠한 행위 진단들을 할지, 어떠한 규정들을 완화해 줄지 이런 것들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합리화할지에 대한 방안을 이 계획을 통해서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그 절차가 계획이고 그 계획이 관리계획.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그 절차가 계획이고 그 계획이 관리계획. 그러니까 지정할 때,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둘 다 어떻게 하죠? 관리계획으로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에 2번 지구 단위 계획의 연역, 기능 잠 안 오실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4번 다음 페이지 140페이지 4번 지구 단위 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은 누가 정할까요? 기준은 국장. 네,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그것만. 그 다음에 5번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 뭘로 합니까? 어떻게? 관리계획으로.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이렇게 관리계획으로.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이 나온다. 지정이. 자. 지구 단위 계획 이걸 이제 좀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 이제 아침에 자다가 딱 일어납니다.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거울을 보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자다가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은 우리 얼굴은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엄청 비합리적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뭐 합니까? 세수하고 머리 감고 이렇게 하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화장하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하는 거. 그게 뭐냐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도 토지 이용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서 관할 토지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등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합리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수하고 머리 감고 화장하고 했는데 그래도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학의 힘을 빌려야죠. 병원에 가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만 가지고는 합리적이 안 되고 아니면은 좀 더 특별하게 합리적으로 하고 싶으니까 이게 투입이 돼요. 지구 단위 계획이.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죠. 그러면 이제 뭐 맨 처음에 하는 게 어디를 합리적으로 할지를 상담을 받습니다. 눈, 코, 턱? 뭐 이런 거 상담을 받죠. 그 다음에 눈을 하자라고 결정해. 눈을 합리화시키자. 그러면은 그 뒤에 어떻게 합리화할지를 만드는 거죠. 찝을지, 앞을 틀지, 뒤를 틀지 이렇게. 그래서 어디를 합리화할지를 정하고 어떻게 합리화할지를 정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만 가지고는 합리화가 안 되거나 좀 부족할 때 특별한 절차로 인해 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빨리 특별하게 합리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빨리 특별하게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구 단위 계획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많은 각종 절차들을 생략한다고 했습니다. 빨리 해야 되니까 빨리.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뭐 지구 단위 계획 이런 데서는 맨 끝에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뭐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냥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빨리 특별하게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죠. 지정은 이제 어디를 합리화할지를 정하는 건데 원칙은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개발이 다 돼 있는 곳에 지정합니까? 대개발이 이제 막 시작되는 곳에 합니까? 네, 개발이 이제 막 시작되는 곳. 여기가 합리화의 가능성이 크니까. 개발이 시작되는 곳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원칙은 할 수 있다가 원칙이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원칙은 재량인데 예외적으로 반드시 지정을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의무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 것이 5곳이 있죠? 어떻게 외웠습니까? 정택, 공, 시, 노! 정택이 몇 살이죠? 10살. 공시법 점수가?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정비구역. 그 다음에 두 번째, 택지개발지구에서 뭐 하고 나서입니까? 뭐 하고 나서?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끝난 후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얼마? 10년이 경과하죠. 10년이. 그러니까 요새는 10년 이런 거 잘 안 냅니다. 그 부동산 학과가 있는 대학교에 가가지고 지나가다가 부동산 학과 그 교수님 보죠. 부동산 학과 교수님한테 교수님 정택이 몇 살입니까? 그럼 10살이지. 다음이래 교수님도 정택이가 10살인 걸 다 안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안 내고 요거 사업이 완료 후 이런 것들을 바꿀 수도 있더라고요. 숫자를 바꾸는 거는 가장 기초적인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 숫자 바꾸는 거. 여러분들은 숫자를 되게 어려워하시지만 숫자 바꾸는 거는 교수님들의 수치입니다. 수치. 부끄러워합니다. 이 숫자 바꿔가지고 틀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사업이 완료. 그러니까 지정고시 후 10년 뭐 이렇게 바꾸는 거죠. 지정되고 나서가 아니라 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원. 네 번째. 시가화 조정구역. 이런 곳이 뭐가 되죠? 해제. 되거나 다섯 번째. 녹지지역에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됩니다. 이러한 지역들의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정, 태, 공, 시, 노! 이렇게. 정택일은 10살이고 공시법 점수가 30점.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앞에 있는 거.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공원이나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요거는 임의적 지정 대상. 여기 개발이 시작되는 곳에 들어간다고 했죠. 요거. 여기는 개발이 시작되는 곳인데 그 뒤에 여기 이러한 조건들이 붙어야 여기가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될 거냐? 요 뒤에 거 요거 뺄 겁니다. 살짝 문제.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안 듣고 있죠. 집에 가고 싶어서. 자, 시가화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아니죠. 그래, 들으니까 이제 들리죠. 자, 공원이나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할 수 있는 지역이고 그 뒤에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말을 살짝 뺄 겁니다. 노란색 요거를. 이걸 살짝 빼고 끝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낼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지역들은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요 단어들, 요 노란색 박스에 있는 단서들이 붙어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붙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사업이 완료 후 지정되고 나서가 아니라 사업 끝나고 나서 10년이 경과한 지역. 이렇게. 그러니까 바꾼다는 건 수없이 바꿀 수 있죠. 수없이. 이런데 앞에다가 이상한 거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노란색 살짝 빼버리면 엄청 헷갈립니다. 정택 공신호 이렇게 외워가지고 집에 거의 시험장에 갔는데 두 문자만 보고 택지개발지구 정택이 틀리기 딱 좋죠. 이렇게 빼버리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지정 한번 보면은 140페이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임의적 지정 보시면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밑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해서 거기 박스에 나오는 것들이 지정될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용도지구부터 해서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와 순산업단지,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등. 그 다음에 8번에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구역, 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사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요런 데가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이죠. 지정될 수 있는 지역.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안 보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원칙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원칙은 할 수 있다. 근데 해야 되는 곳들이 그 밑에 나온 거죠. 그래서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거기 지정하여야 한다.
한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다음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얼마? 10년. 사업이 끝난 후지 지정되고 나서 10년이 아닙니다. 첫 번째가 정비구역, 두 번째는 택지개발지구. 이렇게 두 가지. 다음 페이지.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해서 1번에 시가와 조정 구역이나 공원에서 뭐 되는 지역? 해제되는 지역. 해제되는 지역. 그 다음에 2번에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요런 데가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요까지가 지정에 관한 일반적인 부분이고,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데, 이렇게 토지 이용을 합리화해야 되는 지역은 도시 지역에만 있습니까? 비도시 지역에도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 지역에만 지정합니까? 비도시 지역에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비도시 지역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도시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이 크게 세 군데가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존의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점. 이렇게 세 군데 일단 지정할 수가 있죠. 크게 세 군데. 비도시 지역에는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요 세 군데다가 지정을 합니다. 일단은 요 세 군데 아셔야 되고, 자, 계획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을 한번 보죠.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하죠. 50% 이상.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고,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나 보전관리 지역일 것. 생산관리나 보전관리 지역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자, 근데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개발을 하는 곳입니까? 보전하는 곳입니까? 개발하는 곳이죠. 지형을 해가지고 개발하는 곳인데 이 보전관리 지역과 같은 지역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전관리 지역은 면적 제한이 있는데, 전체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20%까지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포함되면 안 되니까, 보전관리 지역은. 그 다음에 전체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10% 이내까지만 이 보전관리지역이 포함될 수가 있다는 거. 보전관리지역은 일정 면적까지만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면적은 제가 원칙을 얼마라고 설명드렸죠? 3만. 그렇죠. 아무 조건이 안 붙어 있을 때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 내지는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이 됩니다. 그럴 때는 30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첫 번째, 수도권의 자연 보전 권역이거나 두 번째,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했을 때, 이럴 때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3만, 30만, 10만, 3만, 30만, 10만 이런 것들이 지정될 수 있는 면적 요건이죠. 면적 요건. 3만, 30만, 10만.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반시설의 공급이 가능해야 되고, 세 번째,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경관, 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을 것. 이러한 요건들이 갖춰졌을 때 계획관리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책을 한번 보죠. 142페이지 도시지역 외라고 해서 1번에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얼마 이상? 50% 이상이 뭐여야 됩니까? 계획관리지역 142페이지의 1번. 그래서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해서 1번, 동그라미 1번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뭘 때? 생산관리나 보전관리.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고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지역일 것. 그 다음에 이번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이하 그냥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기획에 전체 지구 단위 계획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얼마까지? 20%까지.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까지 뭐가 포함될 수 있습니까? 보전관리지역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숫자 이런 거는 아무나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만 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보전관리지역이 20%까지, 10만 제곱미터 초과할 때는 10%까지 보전관리지역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3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면적 요건에 해당할 것. 그래서 면적이죠, 면적. 그래서 제가 원칙으로 설명드린 게 저쪽에 143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 위에 있는 디귿. 그걸 저는 원칙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안 붙었을 때, 이럴 때는 계획관리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는 얼마 이상일 때? 3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3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다시 142페이지 기역에 오시면은, 맨 밑에 기역에 오시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30만. 그 다음에 그 뒤에 이건 안 했었는데, 이 경우 다음의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일단은 토지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서 A.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각각의 토지 면적이 밑줄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그 총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그 다음에 B에 보시면은 A 각 토지는 국장이 정하는 범위 안에 위치하고 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거나 연결도로가 설치가 가능할 것. 자,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됐을 때는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죠? 30만. 인데 여기 11만, 여기 12만, 여기 14만 이렇게.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지역들이 일정한 거리 안에 위치하고 도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걸 묶어서 하나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요걸 다 합쳤을 때 30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일정 거리 안에 위치하고 도로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이걸 묶어서 하나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43페이지의 니은 지정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10만. 그래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가 첫 번째 수도권의 자연보전 권역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서 관할 교육청이랑 협의한 경우.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받았을 때. 그래서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했거나 수도권의 자연보전 권역인 경우에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더라도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당해 지역에 도로, 수도 공급 설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자연환경이나 경관, 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마지막으로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을 것. 이런 것들이 계획관리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개발진흥지구인데, 이 개발진흥지구는 첫 번째 지금 보시는 요거까지 3만, 30만, 10만 기반시설의 공급이 가능할 것,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을 것. 이 요건을 개발진흥지구에서도 그대로 충족을 해줘야 됩니다. 이 요건들.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에서 나왔던 요 세 가지 요건. 요거를 이 개발진흥지구도 그대로 충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니까 항상 뭐랑 같이 다녀야 됩니까? 지구는 저기 뭐랑 같이 다닙니까? 지구는 뭐랑 같이 다닙니까? 저기? 지역. 그렇죠. 그래서 지구니까 땡땡 지역이 돼 있는데, 이 지역은 일단은 비도시 지역이에요. 비도시 지역. 문제 한번 내볼까요? 주거 지역에 지정된 주거 개발 진흥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주거 지역은 도시 지역입니까? 비도시 지역입니까?
그러면 나오면 안 돼. 생각할 필요도 없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나오면 안 됩니다. 자, 개발진흥지구는 5가지로 세분이 되죠. 그 5가지 세분되는 게? 그렇죠. 주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하죠. 산업, 유통, 관광, 휴양, 복합, 특정. 이렇게 5가지. 주, 산, 관, 복, 특. 이렇게. 자, 각각의 개발진흥지구마다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이 다릅니다. 근데 일단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게 주, 상, 공, 녹 나오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공업 지역에 지정된 산업, 유통, 개발진흥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또 뭐가 맞습니까? 주, 상, 공, 녹 나오면 안 된다니까. 공업 지역에 지정된 산업, 유통, 개발진흥지구 이건 다 안 됩니다. 비도시 지역이어야 됩니다. 이 지역은 비도시 지역. 그러니까 주거 지역에 지정된 주거 개발 지역 주거 맞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비도시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주, 상, 공, 녹은 절대 나오면 안 되고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들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되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자, 첫 번째 주거 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하십니다.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산업유통은 계획관리, 그 다음에 생산관리, 그 다음에 농림,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 그 다음에 관광휴양의 경우에는 도시외. 그러니까 촌에서 온천 터지면 그냥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냥 촌에서 온천 터지면 다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복합이라는 거는 위에 있던 주거, 산업, 유통, 관광휴양 중에서 둘 이상의 기능을 결합해서 개발하는 곳이 복합개발진흥지구죠. 그러면 이 복합개발진흥지구의 목적 안에는 주거 기능이 들어갈 수도 있고 주거 기능이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거 기능이 포함이 돼 있을 때는 이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거를 따라서 갑니다. 근데 주거 기능이 빠져 있을 때 이럴 때는 산업 유통을 따라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복합은 주거 기능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빠져 있을 수도 있는데 주거 기능이 포함된 경우에는 주거 따라서 그 외에 주거 기능이 빠져 있을 때는 산업 유통 따라서 갑니다. 그 다음에 특정 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 지역에다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 또 시험에 나옵니다. 요거 나오면 뭐 난이도는 조금 올라가는데 이것도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일단 중요한 거 계획관리지역은 싹 다 됩니다. 계획관리지역 여기 계획관리지역 들어가죠. 그 다음에 산업유통 계획관리 들어가죠. 관광휴양 도시외니까 계획관리 들어가죠. 복합은 주거 따라가면 계획관리 들어가고 산업유통 따라가도 계획관리 들어가고 특정도 계획관리 들어가고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무슨 개발진흥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옳은 지문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일단 됩니다. 그 다음에 산업유통은 계획관리뿐만 아니라 생산관리, 농림이죠. 이 산업을 우리 1차 산업으로 생각하죠. 1차 산업. 농사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관리는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너마저 농림지역으로 지정되면 안 되겠다. 이런 데가 생산관리지역이죠. 그래서 농림이랑 생산관리, 농사 짓는 데 이런 데가 산업유통으로 지정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관광휴양은 도시외 이렇게 요거 각각의 개발진흥지구마다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게 지정의 요건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개발진흥지구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에 1의 3부터 5까지 요건에 해당할 것. 그게 3만, 30만, 10만, 그 다음에 기반시설 공급이 가능할 것,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을 것. 이 요건들이고, 그 다음에 2번 당해 개발진흥지구가 다음의 지역에 위치할 것 해서 주거, 그 다음에 복합 중에 주거 기능이 포함된 거죠. 주거 기능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주거 따라가니까. 그 다음에 특정 개발진흥지구는 어디다가? 계획관리지역. 힘드십니까? 화이팅! 힘내십시오. 자, 주거랑 복합 중에 주거 기능이 포함된 거. 그 다음에 특정은 어디에다가? 계획관리. 그 다음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랑 복합 중에서 주거 기능이 빠져 있는 거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 그 다음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도시외 이렇게. 그래서 그걸 보기가 힘들면은 옆에다가 요 5개로 다 써놓고 이게 딱딱 다 써놓든지 이렇게. 그래서 주거는 계획관리, 산업유통은 계획, 생산, 농림. 그 다음에 관광휴양은 도시 외에다가. 그 다음에 복합은 주거 기능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주거 따라서 계획관리 지역에, 주거 기능이 빠져 있을 때는 산업유통 따라서 계획, 생산, 농림 이렇게. 그 다음에 특정은 계획관리 지역 일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까지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죠. 뒤에 계획도 해야 되는데 자, 힘드시더라도 힘내십시오. 자, 그 다음에 144페이지 보시죠. 네, 3번 그것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두 줄 있지만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지역, 이런 데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있었는데, 용기 말고 그냥 용기. 그래서 용은 거기 4번에 나오나? 동그라미 4번에 145페이지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그 다음에 기는 거기 동그라미 2번에 144페이지에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죠. 그래서 자, 지정을 하고 나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계획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용기, 건축물의 용도 제한,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요게 145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나오는 거, 박스안에. 그 다음에 144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요 두 가지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지구 단위 계획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요 두 가지죠. 요 두 가지. 그 다음에 3번. 자, 이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자, 1번에 보면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게 가능하죠. 근데 가로 열고 제가 지정은 안 된다라고 했죠. 지정 안 된다.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거.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여기가 제 1종 일반 주거지역이었던 거죠. 근데 제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놔둔 상태로는 여기서 뭐 정비사업 같은 거 할 수 있습니까? 재개발하면은 달동네 싹 밀어가지고 뭐 짓죠? 아파트 지어야 되는데 1종 일반 주거지역은 뭐 하는 지역입니까? 저층 편리한, 저층은 4층이 하죠. 그러니까 1종 일반을 그대로 놔둬가지고는 아파트를 못 짓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 1종 일반 주거지역을 2종, 3종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다는 변경.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런 것들을 뭐 종상향을 해준다라고 표현합니다. 종상향.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안에서 바뀌어야 되고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안에서 바뀌어야 됩니다. 원래 이게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이걸 일반 상업지역 이렇게 바꾸는 건 안 됩니다. 이렇게 원칙적인 것만 기억하십시오. 예외적으로는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건 아주 예외적인 거고, 근데 원칙적으로는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안에서,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안에서만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그 1-2 1의 2 보시면은 1의 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번은 했고, 그 다음에 3번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도로로 둘러싸인 1단의 지역, 요걸 이제 가로구역이라고 합니다. 가로구역이나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위해서 구획된 1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이런 것들. 그 다음에 4번은 했고, 5번에 뭐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뭐 배형, 색건 이렇게 기억하기도 합니다. 배형, 색건. 그 다음에 6번 환경관리계획이나 경관계획, 그 다음에 교통처리계획, 요까지. 8번 그 밖에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7번까지 1의 2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8가지죠. 1의 2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그러니까 용기 빼고 나머지도 이제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용기 빼고 나머지도.
쉽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최고 한도, 최저한도,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이나 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 그 다음에 용도 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대체하기 위한 사항, 그 다음에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내지는 계획적, 체계적인 개발, 정비가 필요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 계획,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건 아까 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그 다음에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 이런 것들이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 이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에 나오니까 그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2번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법률 규정의 완화.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역시 행위 제한하려고 하죠. 행위 제한하려고 규제를 하려고 하는데, 행위 제한을 강화도 하고 완화도 하죠. 강화도 하고 완화도 하는데 우리가 배우는 거는 뭐만? 완화하는 것만 배우죠. 완화하는 것. 자, 완화되는 게 국계법에서 3가지,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5가지, 그 다음에 주차장법에서 1가지. 자, 보면은 국계법에서 건축 제한,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고, 건축법에서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그 다음에 대지 안의 조경, 그 다음에 건물의 높이 제한, 그 다음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그 다음에 공개공지, 그 다음에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의 설치 기준,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도시지역이랑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자, 국계법 완화 규정들은 도시지역이든 비도시지역이든 똑같이 완화가 됩니다. 건축 제한, 도시, 비도시 다 완화되고, 건폐율은 얼마까지? 150%까지. 150%까지 똑같이. 그 다음에 용적률은 얼마까지? 200%까지 완화가 되죠. 그 다음에 높이는 얼마까지? 120%까지. 120%까지. 비도시 지역에는 규정이 없고, 주차장 설치 기준은 100%까지. 역시 비도시 지역에는 규정이 없죠. 이렇게. 그래서 법률 규정을 완화 보시면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다음의 법률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완화되는 게 그 밑에 쭉 나오죠. 앞에 있는 3가지,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요거는 국계법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건축법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으니까 기억만 하는데, 자, 요거 한번 외워보죠. 건축법의 5가지. 첫 번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지 안의 조경, 높이 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그 다음에 공개공시. 자, 돼지 2마리입니다. 돼지 2마리. 돼지 2마리가 높이 올라가서 공개공지에서 놀고 있습니다. 공개공지에서. 돼지 2마리가 높이 올라가서 공개공지에서 놀고 있네. 이렇게. 돼지 2마리가 높이 올라가서. 돼지 2마리니까 높이 올라. 높이. 그 다음에 공개공지에서 놀고 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이 제가 여기 그냥 정리해 놓은 거, 이걸로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그 다음에 146페이지에 그 맨 위에 보면은 1번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이게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개발행위 하는 사람이 공공시설을 기부 체납을 하는 겁니다. 기부 체납을. 그럴 때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받을 수 있는데, 그 완화되는 걸 구하는 공식이 박스 안에 나옵니다. 그거 공식만 가지고는 좀 힘드니까 제가 문제풀이 할 때 이런 것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풀이 할 때. 근데 여기 나옵니다. 여기. 혹시나 기출문제 먼저 풀시다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풀어보시면 되는데, 자, 공식 한번 써보죠. 네, 이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개발행위 하는 사람인데 공공시설을 기부 체납하는 거죠. 그럴 때는 완화되는 건폐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해당 지역의 건폐율에다가 곱하기
가로 열고 1 더하기 원래 대지 면적. 원래 대지 면적. 분의 제공 면적. 요렇게 구합니다. 자, 제가 기출문제를 그대로 한번 써보드리면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이 60%였는데 내가 원래 대지를 400제곱미터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공시설 부지로 100제곱미터를 제공을 한 거죠. 그럴 때 내가 완화받을 수 있는 건폐율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대로 풀면 되죠.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이 60 곱하기 가로 열고 1 더하기 400 분의 100 하면은 60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됩니까?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을 소수로 바꾸면 0.25 그러면 1.25를 곱하면 됩니까? 60은 퍼센트죠? 건폐율이니까. 그러면 60의 4분의 1이 15% 75%가 정도. 학계론 되게 힘드시죠? 학계론 빨리빨리 안 되면 학계론이 엄청 힘든데 요 건폐율은 이게 풀만합니다. 자, 이게 기출문제인데 지금 문제도 없고 하니까 우리 문제 풀이 때 이런 것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왔던 건데 요거는 제가 다음에 문제 풀이 요약서에는 당연히 이런 공식은 없습니다. 이거 매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 3, 4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공식은 없는데 제가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기본서 몇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 여기 와서 요 공식을 보시면 됩니다. 요 공식을. 자, 그 다음에 어딜 볼 거냐면 148페이지. 자, 지정되고 나서 거기 도시군 관리계 결정의 실효 그거 볼 겁니다. 지정되고 나서 계획은 얼마 안에 만들어야 됩니까? 3년. 3년. 그게 1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의 실효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3년 안에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면 실효니까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요거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을 상실시키겠다라는 거죠. 요거 지정을 실효시키는 거. 지정을 실효시키는 거. 그 다음에 149페이지 2번 요거는 계획 만들어지고 나서죠. 계획 만들어지고 나서 사업의 착수는 얼마 안에? 5년. 5년. 사업의 착수는 5년 안에. 안 하면은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요거. 계획에 관한 관리의 결정의 효력을 상실시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지정된 거 효력 상실시키는 거. 그러니까 지정되고 나서 계획을 3년 안에 만들어야 되죠. 근데 계획에 관한 그 2번은 계획 만들어지고 나서 사업의 착수는 얼마 안에? 5년 안에. 안 하면은 요거 5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관리의 결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거.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관리의 결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거. 근데 요거 이번에는 첫 줄에 가로 안에 밑줄에 해놨죠. 주민이 입안 제한한 것에 한정해서. 주민이 입안 제한한 것에 한정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내용들은 안 보셔도 되고 5번에 5절.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뭐에 맞춰서 합니까?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해당 용도 지역의 건축 제한에 맞춰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건물을 짓는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이렇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문제 한번 보죠. 문제. 아마 저번 주 5번, 6번 문제가 이번 주에는 풀릴 겁니다. 저 진도에 맞춰서 내드린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쭉 진도를 무시하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번, 2번 밖에 안 봤죠. 근데 나머지 문제들도 아마 다 풀 수는 있습니다. 자, 1번. 도시지역 외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1번. 건폐율은 얼마까지? 150%까지. 용적률은 200%까지. 150%, 200%. 그 다음에 높이는 120%. 근데 3번 틀렸죠. 높이 120% 맞는데 뭐가 틀렸습니까? 네, 문제에 보시면은 도시지역 외라고 해요. 도시지역 외. 문제에 도시지역 외라고 되어 있으니까 높이는 비도시 지역에서는 완화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3번이.
우리 이제 문제 기본서에도 이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29의 기출문제입니다. 오케이. 4번.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맨 앞에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입니까? 비도시지역입니까? 그렇죠. 비도시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이라는 말을 바꾸면은 비도시지역. 그 다음에 저 끝에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 그거는 제가 요거 뭐라고 했는데? 건축 제한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는데.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 이런 것들을 제가 건축 제한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비도시 지역에서 건축 제한 완화할 수 있습니까? 여기. 하세요. 그 말입니다. 그걸 해석하면. 그러니까 비도시 지역에서 건축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그 말이죠. 5번.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요거는 그냥 옳은 지문입니다. 옳은 지문. 일단은 놔두십시오. 요거 우리 기본서 어디인가 있을 텐데 다음 주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2번. 틀린 거. 1번은 정답이 3번이죠. 자,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까? 자, 보면은 지정에서는 원칙은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근데 예외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정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끝에 지문이 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할 수 있다로 끝났을 때는 이 관광특구 앞에 있는 거 관광특구가 개발이 되는 곳인지 개발이 안 되는 곳인지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자,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면 거기 뭐 할까요? 호텔 짓고 카지노 짓고 하지 않을까요? 그럼 개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로 끝났을 때는 앞에가 개발이 되는 곳인지 안 되는 곳인지 그것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관광특구.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문에 말을 하나 더 넣어보죠. 관광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죠? 자, 관광특구는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니까 그 뒤에는 전부 또는 일부. 단 지구 단위 계획에서 지문이 나왔는데 앞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오면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전부가 나와야 됩니까? 일부가 나와야 됩니까? 일부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란 말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일부만. 근데 지금 보시는 관광특구, 아까 나왔던 임의적 지정 대상에 있는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중사업지구,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지금 보신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이러한 특정한 지역, 지구들이 나왔을 때는 전부가 나와도 되고 일부가 나와도 되고 이렇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그 뒤에만 일부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 나머지 특정한 지역, 지구, 구역들은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3번 건축물의 형태, 색채에 관한 계획도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될 수 있다죠. 될 수 있다니까 여기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아까 네, 될 수 있다. 맞죠?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되어야 한다에는 용기만 그 다음에 4번 지구 단위 계획으로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지정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은 얼마까지? 주차장 설치 기준은 100%까지 맞죠? 틀렸죠. 그래서 정답이 4번. 그 다음에 주민은 시장 군수에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는 게 4가지가 있죠. 용, 산, 기, 지 중에 그 지.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옳은 것. 응급조치 허가 받습니까? 안 받죠. 허가 안 받죠. 근데 대신에 1개월 안에 신고해야 되죠. 그 다음에 2번. 국가 지자체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할까요? 안 하죠. 공공은 믿을 수 있으니까 예치 안 하고. 3번. 환, 경, 위, 기 등을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때는 누구한테 의견됐습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 그래서 3번이 맞죠. 3번이. 4번, 5번은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겁니다. 그건 아예 안 배운 거니까 놔두시고.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4번은 정답이 1번입니다. 성장관리 방안도 아직 안 배웠으니까 요거 놔두십시오. 다음 주에 보면은 요건 금방 쉽습니다. 1번.
다음에 자 5번은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서는 당해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해야 됩니까? 완화해야 됩니까? 강화해야죠. 완화는 안 하죠.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개발 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합니까? 곤란합니까? 곤란한 지역이니까 행위 제한을 강화해야 되죠. 개발을 못하게, 개발을 억제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강화 또는 완화가 아니라 강화해야 됩니다. 강화. 그 다음에 2번 군수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제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의 절차를 설명드릴 때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고시한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고시하고. 여기 승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려운 지문입니다. 있는 말을 바꿔내면은 차라리 쉬운데 없는 말을 만들어 가지고 넣어버리면은 아 이런 게 있나 싶은 거죠. 이렇게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되게 자연스럽죠 보면. 그 다음에 3번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개발 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죠. 곤란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 가능한 지역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4번 시장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여기 정답입니다. 4번이. 그 다음에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개발 행위를 허가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 딱 그것만. 지금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그런 모든 행위에 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행위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 딱 그것만 부과합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정답이 3번입니다. 이거는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일단은 요런 것도 나온다라고 보여드리려고 낸 겁니다. 그냥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3번.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개발행위 허가 이후부터 해서 도시개발법 정도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